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나라는 고조선인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는 뭘까? 대부분 상나라 또는 주나라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주저없이 하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와 순. 하나라 이전, 왕조가 아직 세습되기 전 성인 같은 왕들이 다스렸다는 전설의 시대입니다. 완벽한 왕, 부패 없는 정치, 백성들의 행복한 삶,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죠. 오늘 우리는 4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중국 최초의 왕조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라는 왕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요 임금은 완벽에 가까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검소했습니다. 왕궁은 초가집처럼 소박했고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음식도 거친 곡식과 야채국으로 만족했죠. 왜 왕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요 임금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백성이 배고프면 나도 먹을 수 없다. 그는 길에서 굶주린 사람을 보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억울한 죄수가 있으면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죠.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 임금이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 갈아 밥 먹는다. 임금님의 힘이 나와 무슨 상관이랴.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례한 농부를 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 임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정치다. 백성들이 왕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요 임금의 치세 동안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역법을 정비해서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천문학자들을 각 방위에 파견해 계절의 변화를 관측하게 했죠. 농사를 짓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요 임금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요 임금에게는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주는 글쎄요,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고 방탕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폐하, 단주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실 겁니까? 요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다. 천하는 천하 사람들의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물었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덕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산골에 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효자로 소문났고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여기서 순의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순의 아버지는 고수라는 장님이었는데 그는 계모와 이복 동생 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순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순에게 지붕을 수리하라고 시킨 뒤 아래서 불을 질렀습니다. 순은 도롱이 2개를 펼쳐 마치 낙하산처럼 타고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죠. 또 한 번은 우물을 파라고 시킨 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은 미리 비상구를 만들어 놓았고 옆으로 파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순은 아버지와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효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소문이 요 임금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요 임금은 순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2딸 아왕과 여영을 순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권력과 부귀를 얻었을 때도 겸손할 수 있는지 보자. 순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밭을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했고 그가 사는 마을에는 3년 만에 도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요 임금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마침내 요 임금은 순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선양 제도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덕과 능력으로 왕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순조로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권력 이양이 평화롭게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을 제쳐두고 남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순이 권력을 찬탈한 건 아닐까? 요 임금의 아들 단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순은 그것을 진압하고 왕위에 올랐을 수도 있죠. 실제로 순 임금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부족의 수장들을 재편성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뒤에 소개될 황하유역의 범람을 곤이라는 신하가 제어하는 데 실패하자 그를 가차없이 처형했죠. 이것은 평화로운 성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냉철한 지도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선양의 이상적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공자와 맹자가 살던 춘추 전국 시대는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훌륭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요순 시대는 역사이자 동시에 이상향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엄청난 재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2002년경 중국 대륙에 끝없는 비가 내렸습니다. 황하가 범람하고 들판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순 임금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순 임금은 곤에게 치수를 맡겼습니다. 곤은 거대한 제방을 쌓아 물을 막으려 했습니다. 곤은 하늘의 신에게서 훔친 식토라는 마법의 흙으로 제방을 쌓아 물길을 막으려 했지만 아무리 쌓아도 물이 더 높아져 실패했다고 합니다. 물을 막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재앙이 커졌던 거죠. 결국 순은 천하를 어지럽혔다며 곤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순 임금은 곤의 아들 우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아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 우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을 막을 게 아니라 흘려보내자. 그는 13년 동안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수로를 파고 물길을 정비하고 산을 깎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우는 자신의 집 앞을 3번이나 지나갔지만 홍수 치료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다는 이야기도 있죠. 자, 잠시 그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흙내음이 진하게 남은 들판 위에 사람들이 모여 수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헌신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가 홍수를 다스린 후 그는 단순히 물을 막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하를 9개의 주로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유명한 구주입니다. 각 주는 지형과 토질, 특산물에 따라 구분되었고 각기 다른 공물을 바치도록 했죠. 이건 엄청난 발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였으니까요. 우는 각 지역의 토양 상태를 파악하고 어디서 무엇을 재배할지 정했습니다. 황허강의 범람을 억제하면서 인구와 생산력을 늘려나갔던 겁니다. 들판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로가 정비되면서 농지가 늘어났고 사람들은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홍수가 무서워 강가에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황허강 유역이 비옥한 농토로 변했습니다. 순 임금은 우의 공적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요 임금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선양 제도가 다시 한번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는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우가 죽자 그의 아들 게이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전까지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게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습 왕조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라의 시작이죠.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순 임금은 우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이라는 현명한 신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가 죽자 백성들은 이기 아니라 우의 아들 게를 따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우의 공적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다스리고 구주를 정비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꾼 영우, 그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게는 똑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했고 반대하는 부족들을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특히 유호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권력을 확고히 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게가 만든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성곽과 제단 옆에서 제사를 올리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권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신성함과 연결되었습니다. 왕이란 곧 천명을 받드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건 하늘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왕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라 시대부터 왕은 동시에 최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왕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풍년과 평화를 기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권위가 정치적 권력과 결합되면서 왕조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선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습 왕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라는 약 470년 동안 11명의 왕이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이에는 권력 다툼, 배신, 그리고 타락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라의 유산은 단순히 기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동기를 통한 기술 발전이 사회 전체를 바꿔놓았죠.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듭니다. 돌보다 단단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라 사람들은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청동 칼과 창을 가진 군대는 돌 도끼를 든 부족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청동기의 진짜 중요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청동 농기구로 농사가 더 효율적이 되었고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량으로 군인, 관리, 장인 같은 비농업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시작입니다. 전문화된 직업이 생기고 계층이 나뉘고 관료제의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라는 조세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수확의 일부를 왕에게 바치도록 했죠. 이 곡물은 왕실을 유지하고 군대를 먹여 살리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골격 없는 나라가 구조를 갖추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제, 관리, 군대, 세금, 법률, 현대 국가의 기본 요소들이 이 시기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의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입니다. 3대 왕 태강은 사냥에만 몰두하다가 나라를 잃습니다. 후예라는 활의 명수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후예는 태양을 9개나 쏘아 떨어뜨렸다는 전설의 그 궁수입니다. 하지만 후예도 권력의 맛에 취했습니다. 그 역시 사냥과 향락에 빠지고 결국 자신의 부하 한착에게 살해당합니다. 한착은 더 나아가 후예의 아내까지 차지하고 왕이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라 왕족의 후손 소강이 나타납니다. 그는 복수를 계획했고 마침내 나라를 되찾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소강중흥입니다. 소강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습니다. 그는 어릴 때 도망쳐 숨어 살며 힘을 키웠고 동맹을 맺고 결국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마치 라이온 킹의 심바 같은 스토리죠.
소강은 단순히 왕위를 되찾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재건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라는 다시 한번 번영을 누렸습니다. 모든 왕조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라의 마지막은 특히 드라마틱했습니다. 마지막 왕, 걸은 역사상 손꼽히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엄청난 미녀 마리에게 빠졌습니다. 마리를 위해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술로 연못을 만들고 이를 주지육림이라고 부르죠. 밤낮으로 향락을 즐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리는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를 좋아해서 거왕은 매일 비단을 찢어 그녀를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또 3,000명이 한꺼번에 술을 마시게 해서 그 광경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고도 하죠. 이런 사치를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특히 충신 관용봉 이간원하자 그를 죽였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 바로 상나라를 세운 탕입니다. 탕은 현명하고 덕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뭄이 들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려 했을 정도로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왕을 버리고 탕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명조에서 결전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거왕은 패배하고 도망쳐 남쪽 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라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오랫동안 하나라는 전설로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상나라에서는 갑골문이라는 문자가 발견되었지만 하나라의 문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9년 중국 허난성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얼리터우 유적지가 발굴된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먼저 거대한 궁전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궁전은 동서로 100m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죠. 궁전 주변에는 성곽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궁전 단지의 구조입니다. 왕릉과 궁전터가 겸비된 복합 구조였던 거죠. 이것은 왕이 곧 제사장이던 시절의 정치 구조를 보여줍니다. 왕은 산자의 통치자인 동시에 죽은 조상들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자였습니다. 궁전 근처에서는 청동기 작업장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라 시대에 이미 발달된 청동기 제작 기술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청동 술잔, 청동 칼, 장신구들이 출토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도시 계획의 흔적입니다. 거리가 구획되어 있었고 배수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조직된 사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교한 옥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옥으로 만든 예기들은 제사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왕권과 종교가 결합된 사회를 보여주는 증거죠.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9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딱 하나라 시기와 일치하죠. 일부 학자들은 얼리터우 문화화가 하나라의 물질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청동기 문명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이 유적지는 하나라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게 하나라의 수도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양 학자들은 신중합니다.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문자입니다. 문자가 없으면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혹시 얼리터우 문명이 하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얼리터우에서 대규모 성곽 유적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 도시가 당시 지역의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였음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순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라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니까 증거는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2300년경의 유적들은 발견되었습니다. 양사오 문화, 용산 문화 같은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죠. 거기서 농경마을, 도기, 초기 취락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나 순의 나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자가 없으니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순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부족 연맹의 지도자들을 신화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부족장들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요임금, 순임금이라는 이상적인 왕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요순시대 자체가 후대 유학자들이 만든 유토피아 판타지라고 주장합니다. 공자와 맹자가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를 살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있었다고 이상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양제도는 역사상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에게서 개로 넘어가면서 끝났으니까요. 이후 중국 역사는 계속 세습 왕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요순 시대와 하나라가 기록 그대로 존재했는지는 아직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중국 땅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상적 지도자의 원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징하는 가치, 검소한 통치, 덕치, 백성을 위한 정치는 수천 년 동안 중국 문명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홍수를 다스린 우나 폭군 거랑의 이야기는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의 핵심, 권력의 세습, 왕조의 흥망성쇠, 덕치와 폭정의 대비는 실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라는 중국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구주의 구획, 조세제도, 청동기 기술, 왕권과 신권의 결합, 이 모든 것들이 이후 3000년 중국 역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요순 시대는 완벽한 역사가 아니라 완벽한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중국 정치 철학의 근간이 되었으니까요.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땅을 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라의 문자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순 시대의 흔적도 더 선명하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확실한 답을 얻게 되겠죠. 그때까지 요순 시대와 하나라는 역사와 전설 사이,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토피아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하나라는 실제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꿈꾸고 싶어하는 이상향일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존재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라 다음에 등장한 상나라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드디어 확실한 증거인 갑골문이 등장합니다.